아침 회의에서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강경화 후보자 임명 강행을 예고했습니다. 야당은 장외투쟁이라는 말까지 꺼내들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오늘 진행됐던 상황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들의 반대가 우리 정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를 넘어서서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 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 뒤에 정우택 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협치는 이제 물 건너갔다. 사실상 선전포고다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국민만 믿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걸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워낙 고공 지지율이기 때문에 국정주도권 놓치지 않겠다. 여기서 밀리면 이제 더 물러설 데가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쨌든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초대 지지율이 너무 높습니다. 네. 어쨌든 내려갔다는 게 78%고 보통 80% 내외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일단 국민들의 이제 여론을 등여봤다는 게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장관 후보자들 자세히 분석해 보면요. 맨 처음에 발표했던 강경화, 김희수, 김동연 그리고 이제 김상조 교수 같은 분은 본 인사가 아닙니다. 네. 나름대로는 좀 파격적이면서도 국민들로부터 참신하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도덕성 평가와는 별개입니다. 그랬는데 이 카드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밀리게 되면 그다음에 이미 예고된 이제 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저는 그런 점에서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초기에 이 강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80% 지지율도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팬덤 현상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갖다 만약 당신이 이 계획을 갖다 중간에서 포기하면 우리 당신 지지 안 할 수 있다고 이제 밀어붙이는 열혈 지지층들의 이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물러서기 힘든 것이고 반대로 이제는 야당 쪽에서 볼 때는요. 자, 협치하겠다고 하신 분이고 41% 득표율에 120석 의석까지 하신 분이 이렇게 나오면 현실적으로 곤란하죠. 이제 야당이 공격 들어옵니다. 앞으로 야당의 공격이 어떻게 들어오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 가지고는 상당히 전국이 경색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전술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효과적으로 좀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날은 더운데 전국은 상당히 냉각이 돼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 그리고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3당의 일치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절대 부적격으로 판정받은 강경화 후보의 임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를 오늘 밝혔습니다. 야3당에 대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협치 구도를 파괴를 했는데 네. 작동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여론이 어떠니 하고 이야기한다면 국회도 필요 없고 여론만 가지고 대통령 앉아서 국정을 수행해야지 국민 세금 갖다가 뭐 때문에 국회를 줍니까? 네. 국민의당은 좀 당 사정이 복잡하겠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은 오직 한 길로. 자, 이렇게 되면 17일까지 청문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했지만 안 되면 일요일 날 임명 발표를 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임명 발표가 어느 정도 지금 예상되고 있죠. 네. 다만 이제 오늘 대통령 말씀하신 거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방금도 말씀이 계셨지만 김동연 장관 한 명 빼고는 네. 지금 야당이 아무도 동의해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김동연 장관은 과거에 자기들하고 같이 이제 일했기 때문에 해주고 나머지는 다 거부한다면은 네. 지금 야당의 행동이 과연 국민들한테 이렇게 동의를 받을 수 있는가? 물론 대통령이 오늘 저렇게 좀 강하게 나가시는 거 역시 우리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럼 대통령이 과연 다른 선택지가 있느냐? 만약 다른 선택지가 하나 있다면 오늘 한 번 더 간곡히 말씀하는 정도의 말고는 뭐 다른 선택지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네. 결국은 뭐 강행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어떤 다른 선택도 없이 인사청문회에서의 반대 또 그걸 통해서 결집 존재감 확보 이거 말고는 지금 전략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당대회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충돌은 어느 정도 예상되어 있는 것이다. 그 수순으로 네.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청문회를 보면 결국 두 가지로 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한 가지는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으로 지금 뭐 정권이 새로 시작하는 이런 입장에 있으니까 네. 과연 앞으로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어떻게 정치로 풀어나갈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원래 고향이 미국 아닙니까? 미국에서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왜 인사청문회를 두는지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미국의 경우에 네. 장관급에 대해서는 지난 200년간 거부된 게 10몇 명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네. 뭔가 하면 대통령이 누구든 내가 내 사람을 쓰고 같이 해나가겠다 그러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통과시켜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저것이 마치 그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 여당, 야당 위치가 바뀌었지만은,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문 대통령께서 그냥 그대로 강행을 하시겠다 하는데, 그것이 정치적으로 과연 옳은지는 그건 뭐 또 다른 문제로 두고, 네. 대통령이 직접 내 강요로 쓰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협치가 아니라 독선이다, 또는 국회 무시이고 반의회 민주주의라고 집중적으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외치고 있는데요. 홍준표 전 지사가 지금 처음으로 오늘 모습도 드러내던데, 조금 더 당의 전열이 정비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청문회를 빌미로 해서 더 세게 나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다만 네. 이제 국민의 지지를 얼마나 얻느냐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은 뛰쳐나가고 싶어도 선뜻 뛰쳐나가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어찌됐든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다는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은 강행이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좀 더 강하게 전략 전술을 구사해 나갈 여지를 충분히 만들어줬다. 이런 점에서는 자유한국당의 뭐 투쟁 수위가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요.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제 입장을 발표한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강경화 후보자가 그렇게 부적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정치는 상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하고 같이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불어 함께라고 하는 말처럼 나 혼자 앞서가려고 하지 말고 같이 보조를 맞춰 함께 가자, 이렇게 네. 이제 그 의미를 같이 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함께 갈 의지가 별로 없다고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보면 무조건 반대라는 입장을 밝혀온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107석을 갖고 있는 제1야당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든 자유한국당을 끌어안는 모습을 가능하면 보여주는 게 일단 좋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네. 하면 국민들께 그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하거나, 아니면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한 번쯤 더 호소하는 모양새를 좀 취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살짝 남아요. 그래서 네. 이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축구할 때 골 결정력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네. 반박자 빠른 스텝을 얘기하는데, 정치도 그런 반박자 빠른 게 좀 필요하거든요.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면 사실 대통령의 입장으로서 임명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면,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살짝 한 스텝 좀 뺏어가지고 가는 것.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야당을 향해서 한 번 더 호소를 해줬으면은 임명을 다시 강행한다 하더라도 조금 반발은 좀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살짝 들긴 합니다. 이런 면에서 미국에서 귀국한 이후에 오늘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처음 모습을 드러낸 홍준표 전 지사가요, 이제 본격적인 몸풀기에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그럴 줄 알았다, 청문회가 이게 뭐냐, 전략도 없고 전투력도 없는, 그렇지만 자신의 악역은 어쩔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는 당권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대로 이 당을 만들어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지지합니다. 나는 이미 당권을 한번 맡아본 사람입니다. 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썩은 정당을 내가 지금 맡아서 그런 악역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최근에 인사청문회 하는 걸 보면서 이것도 정당인가? 대선을 치르면서 이것도 정당인가? 내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는 이게 나라냐가 아니라 이게 정당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예. 홍준표 지사는 이제 당에 대해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당의 그 사무국에 계셨던 분들의 이야기하면 네. 아니 당의 후보가 된 사람이 도지사 사퇴도 안 하고 일주일도 넘게 가는 바람에 선거가 제대로 진행도 안 되는데 이게 도대체 후보냐 이런 네. 이야기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서로 이게 당이냐 이게 후보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이제 본인은 뭐 이 당을 뭐 바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는 뭐 그 사람에게 양보하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네. 그 말씀에는 이 당을 바로 만들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내밖에 없다는 것이 사실은 가로 안에 전제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할 테니까 그래 알아라. 네. 내가 이 썩고 문드러 빠진 정당을 정말 바로 세워서 대여 투쟁 그리고 청와대와 투쟁을 제대로 해보겠다. 너 청문회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당이가 투쟁도 아니다. 이런 이제 말씀을 전제로 사실상 하시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것은 강경한 대결 구도를 만들어내는 것에 있어서 야당으로서는 뭐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보고요. 다만 이제 대통령은 왜 그러면 이 시점에서 강행을 지금 이제 시사하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협치를 위한 낮은 자세를 보여줬지만 야당은 결국 오늘 대통령 말에도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뭐 보이콧을 하겠다, 뭐 협치를 깨겠다. 이 사실상 이제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으라 하는 그 야당의 협박과 압박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한번 강하게 강대강으로 한번 지금 터뜨렸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홍준표 전 지사는 카드를 다 안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도 카드를 많이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말을 하셨지만 저는 굉장히 많은 카드를 갖고 있다고 보는 게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개인적인 애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사람은 꼭 해야겠다는 어떤 생각이 있는 것 같고 플러스 지금 다른 후보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됐습니다. 지금대로 하면 17명, 정부조직법을 바꾸면 18명의 장관이 있는데 지금 정의당조차도 안경환, 조대엽 후보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버릴 카드가 몇 개 더 나올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강경화만은 않겠다는 것이고 홍준표 전 지사의 저 발언은 뭐냐면 내가 야당 해봐서 아는데 네. 정말 저는 기억나는 게 홍준표 전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에 이해찬 총리를 갖다가 세워놓고 막 몰아붙이던 그 장면이라든지 청문회에서 막 낙마시킬 때 그 화력을 보면 지금 홍준표 당시 초재선이었던 홍준표가 볼 때 네. 지금의 초재선들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도덕성 비판할 거리가 많은데 국민들한테 설득도 못하고 뭐 하냐 불만이 나온 겁니다 여기 보면. 네. 그러면 홍준표 지사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저는 호랑이 데스크가 될 것 같습니다. 호랑이 데스크가 돼서 막 네. 지시하고 못하면 막 그 옛날에 이낙연 총리가 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후배들에 대해서 막 완벽주의자로 막 깨는 거 네. 그런 것을 못지않게 하는 분이 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저분이 당대표가 되면 자유한국당은 어쨌든 간에 당 조직의 기강은 아마 살 건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누차 강조하지만 확장성입니다. 홍준표 지사가 그동안 해왔던 언어의 선택, 네. 그다음에 어젠다를 세팅할 때 너무 그 종북이라든지 이런 데 치우친 것들, 이런 것들을 만약에 홍준표 전 지사가 바꾸지 않으면 당대표가 되더라도 앞으로 상당히 힘들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제가 볼 때는 네. 지금은 밀어붙이지만 어느 순간이 오면 나름대로 또 다른 카드 한 몇 개를 저는 쥐고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너무 오늘 상황만 가지고 앞으로의 국회 상황이 경색될 거라고 단정 짓는 것도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 전 지사의 옛날 별명이 스나이퍼였잖아요. 네. 원샷 원킬. 그러니까 저격수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홍 전 지사가 만약에 이제 당대표가 되거나 아니면 다시 당으로 복귀해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강한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낼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홍 전 지사도 과거에 당대표 시절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지난 대선 때 보면은 너무 많이 이렇게 사격을 하고 난사를 하는 느낌도 제가 받기도 했거든요. 과연 그 면모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네. 오늘 발언한 것들 보면은 이전에 이제 대선 후보 시절 때 얘기했던 톤하고는 좀 달라졌어요. 그건 좀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어찌됐든 대선 패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여줬던 좀 굉장히 거친 언사나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정제된 느낌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누구 다른 사람, 당을 잘 맡아줄 사람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애둘러서 네. 반어법으로 사용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면서 이제는 좀 관리가 필요하다. 연예인이 자기 관리하듯이 이제는 당대표 자격으로서 좀 이 관리에 들어가는 모드로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제 당대표 선거에서 과연 출마를 해서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네. 홍준표 전 지사가
자유한국당을 다시 또 야성을 가진 정당으로 만들어줄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홍준표 후보가 누군가는 중요한 것은 당의 기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당의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보수 정당으로서 보수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건전한 보수를 대표하는 그런 당으로 바뀌어야지 기득권 당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네. 어차피 이제 정권도 이렇게 되면 기득권도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 전 지사가 오늘 얘기를 한 거 보면 무너지고 썩은 정당이다라는 게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자유한국당 당원들의 지지를 봐서 누가 뭐 대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것만 가지고는 갈 길이 멀고요.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완전한 체질 개선이 있어야 제대로 된 보수 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네. 홍준표 지사님은 자기가 당 대표가 거의 다 됐다는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두 가지 화법에서 나오는데요. 하나는 오늘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이 이야기를 이미 했습니다. 네. 그것은 달릴 수밖에 없고 내가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분명히 했고 지금 여의도나 지방의 측근들의 움직임에 들어오는 소식들에 의하면 네. 이미 그 다음 지방선거를 위한 공천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사람들을 네. 많이 만나고 다닌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미 당대표가 다 되신 게 아닌가. 그리고 네. 새로운 야당을 만들겠다는 분명한 자기 정사진을 가지고 간다. 그게 이제 얼마나 공감을 얻을 것인지는 한번 이유를 보면 되겠습니다. 워낙 허성문 교수님이 경남 쪽 상황을 또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